26년 전 최 회장은 임신한 여자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채용된 전용 기사가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왔습니다. 그 손이었습니다. 26년 전 버린 아들이 지금 내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 회장은 구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선 건 그 직후였죠. 오전 10시 20분. 예정보다 10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늦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 부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 회장은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사 후보는 셋입니다. 오 부장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전임 기사 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회동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 부장이 후보 셋을 추렸고 최 회장은 오전 중에 결정을 내려야 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여보내십시오. 첫 번째 후보는 말이 많았습니다. 경력을 설명했고 전 직장을 설명했고 본인이 왜 적합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3분을 채우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최 회장은 그 손을 한번 보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세 번째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거의 없었죠. 청년은 의자에 앉기 전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경력? 2년입니다. 전직 의전 기사, 퇴직 후 개인 계약직. 왜 그만뒀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덧붙이지 않았죠. 최 회장은 잠시 청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조용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가능합니까? 네. 그것으로 면접은 끝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준혁. 26이었습니다. 오 부장은 채용 서류를 들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말이 없는 기사가 더 낫지 않겠냐고요.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두를 다시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후 2시 40분. 지하 주차장에서 준혁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탑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의도까지는 35분 거리였습니다. 도로는 막혀 있었고 준혁은 경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이유가 없었죠. 도착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우산을 들고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걸음을 떼기 전이었죠. 말은 없었습니다. 우산을 건네는 동작만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받아들었고 준혁은 차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편의점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분도 걸리지 않아 돌아왔죠. 조수석 컵홀더에 캔 하나를 놓았습니다.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캔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치우지도 않았죠. 캔은 그 자리에 있었고 최 회장의 시선은
창밖으로 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죠. 차창에 빗방울이 붙었다 흘렀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죠. 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최 회장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봉투는 다시 서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서랍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오전 7시 정각에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최 회장이 내려왔을 때 이미 문이 열려 있었죠. 최 회장은 탑승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출근 도중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준혁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혁은 받지 않았죠. 잠시 후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짧게 화면을 확인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백미러로 봤습니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중요한 연락입니까? 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죠. 최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준혁의 눈이 잠깐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눈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거둔 것인지 거두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빌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회장은 내렸습니다. 준혁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손이었죠. 최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과 멈추지 않는 것 사이 어딘가에서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부장을 부른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죠. 시선은 서류 위에 있었습니다. 말은 담담했습니다. 이준혁? 조용히 알아보십시오. 오부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죠. 그것이 오부장이 20년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 회장은 서명을 계속했습니다. 보고서는 나흘 후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26, 모친 이수진, 67세, 직업 요양보호사, 현재 근무지 서울 마포구 소재 요양원. 최 회장은 그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보호사. 단어 하나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보고서를 닫지 않았습니다. 덮지도 않았죠. 그 상태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오래된 감각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그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부친 불명. 준혁의 출생신고에 부칠란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손가락이 보고서 가장자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짚고 있을 뿐이었죠. 오부장이 추가 보고를 넣었습니다. 준혁이 채용 이전에 통화한 번호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유경그룹 소속 차량관리 외주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경그룹. 최 회장이 3년째 경쟁 중인 곳이었죠. 오부장은 단어 하나를 괄호 안에 적어 넣었습니다. 동향 파악 가능성. 최 회장은 그 괄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걸레로 조용히 앞 유리부터 시작해서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최 회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였습니다. 준혁은 최 회장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닦는 동작을 마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탑승했습니다. 오늘도 신호대기였습니다. 준혁이 컵홀더에 캔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것과 같은 캔이었죠.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창밖도 보지 않았죠. 정면을 봤습니다. 캔은 컵홀더 안에 있었고 준혁의 손은 핸들 위에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끝까지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오 부장이 추가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준혁의 모친 이수진이 근무하는 요양원과 유경그룹 외주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동일했죠. 오 부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죠. 준혁의 통화 기록, 요양원 동일 건물, 모친, 부칠랑 공란, 각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붙여놓으면 형태가 생겼습니다. 최 회장은 그 형태를 오래 보고 있었죠. 이 청년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정시에 나왔습니다. 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묵했고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캔커피는 매번 컵홀더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매번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캔이 그대로 남겨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도 다음 날 또 올려놓았습니다. 설명 없이, 확인 없이 그냥 올려놓았죠. 최 회장은 그 반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받지 않았죠. 받지 않는 것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건네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캔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손이 움직이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때마다 정면을 봤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최 회장이 내려왔을 때 준혁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나타나자 짧게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최 회장은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었죠. 차에 탔습니다.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컵홀더엔 오늘도 캔이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을 한 번 봤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원, 유경그룹 건물, 통화기록, 부칠랑 공란, 조각들이 차 안에 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것들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차가 한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준혁의 손이 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 회장의 시선은 자꾸 그 방향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다가 걷었습니다. 걷었다가 다시 머물렀습니다. 해고를 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었고 내일이 아니면 모레였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죠. 그러나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나면 최 회장은 그 결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최 회장은 내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지 않았습니다. 돌지 않는 것이 이 청년과의 거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결심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출근 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부장에게 문자를 넣었죠. 오늘 중으로 이준혁 계약 종료 처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 부장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확인했다는 두 글자였죠. 최 회장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서랍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죠.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이었죠. 최 회장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이 없었죠. 탑승했습니다. 컵홀더에 캔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최 회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봤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할 것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쳤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오 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죠. 계약 종료 관련 서류였습니다. 최 회장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 부장이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말은 오후에 할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것이었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서명을 오후로 미룬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오 부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었죠. 다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입니다. 최 회장은 받아들었습니다. 지난주 이준혁의 통화 기록 재검토 결과였습니다. 유경그룹 외주업체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죠. 통화 목적은 동향 파악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직원은 준혁의 모친이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 관련 민간 행정대행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준혁은 병원비 분할 납부 일정을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오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잠시 후 문이 닫혔습니다. 최 회장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분할 납부, 모친, 요양보호사, 유경그룹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죠. 최 회장이 만든 형태였습니다. 조각들을 붙여서 만든 형태였죠. 실제로는 아무 형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그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그 자리에 있었고 뒤집어 놓은 계약 종료 서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장이 같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오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이 짐을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계약 종료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전달한 것 같다고 했죠. 최 회장은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 부장이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지 않고 그냥 문을 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준혁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개인 물품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차 키는 이미 옆 기둥의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끝낸 상태였죠. 최 회장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몸을 돌리면서 코트깃이 접혔습니다. 목 뒷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이 있었습니다. 목 뒷덜미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자리였습니다. 작고 또렷한 점이었습니다. 하트처럼 생긴 점이었죠. 최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준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계속됐죠. 가방을 들고 조용히 출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이었습니다. 오른쪽 서랍, 맨 아래 칸, 오래된 봉투. 최 회장은 지금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는 위층 서재에 있었죠. 그러나 최 회장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26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전처 이수진이었습니다. 여름날이었고 강변이었고 이수진은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은 채 강을 보고 있었죠. 목 뒷덜미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도 점이 있었습니다. 하트처럼 생긴 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사진을 26년째 서랍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꺼낸 적은 있었습니다. 열어본 적도 있었죠. 그러나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준혁의 목 뒷덜미에 그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출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몇 걸음이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자리였죠. 최 회장은 그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됐습니다. 준혁 두 글자면 됐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른다면 무슨 말을 해야 했습니까? 점을 봤다고 해야 했습니까? 사진이 있다고 해야 했습니까? 이수진을 안다고 해야 했습니까? 26년 전에 버렸다고 해야 했습니까? 최 회장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등이 모퉁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죠. 준혁은 해고당한 사람의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해명도 없이 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걸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이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려면 무언가 결정이 있어야 했죠. 그러나 결정이 없었습니다. 부를 수도 없었고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과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등이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둥에 걸린 차 키가 보였습니다. 컵홀더 안에 오늘 것도 캔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식어 있을 것이었죠.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온 건 최 회장도 몰랐습니다. 이준혁 씨,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특유의 울림이 있었죠. 준혁이 모퉁이 너머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준혁의 목 뒷덜미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면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죠. 준혁은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퇴근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해고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죠.
최 회장은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이었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었고 뒤를 보고 있었죠. 목 뒷덜미가 보였습니다. 하트처럼 생긴 점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을 켜놓은 채였지만 방 안이 어두운 것 같았죠.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웠으니까요. 그러나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가 끊겼습니다. 수신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받지 않은 것이었죠. 최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26년 전에 이수진이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 뒷덜미의 점이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본 것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오전 7시 정각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죠. 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조수석 컵홀더에 캔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운전석에 앉아 정면을 보고 있었죠. 출발을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최 회장이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캔은 최 회장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일정 중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참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보고를 들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죠. 그러나 어딘가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 부장이 계약 종료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파기하십시오. 오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죠. 오후였습니다. 외부 일정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이 탔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강 위에 빛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세워주십시오. 준혁이 즉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최 회장이 내렸습니다. 강 쪽을 봤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었죠. 준혁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걷지도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26년이 강물 위에 있었죠. 최 회장은 그것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건너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너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창문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창을 열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여름날 이 강변 어딘가에서
이수진이 뒤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강을 봤죠. 최 회장은 그날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수진을 버렸습니다. 사진만 남겼습니다. 서랍 안에 26년 동안 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죠. 최 회장의 손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이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죠. 준혁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몰랐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낼 수 없었고 꺼낸다 해도 무슨 자격으로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는 동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직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시작될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강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26년을 등에 지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지 못한 채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난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신마비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등에 새긴 단 한 글자, 시아버지의 피눈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병실 복도는 늘 같은 냄새였다. 소독약과 오래된 린넨이 섞인 그 냄새를 민정은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결혼한 지 7년. 시아버지 강봉수 씨가 중풍으로 쓰러진 지는 2해가 지났다. 남편 준혁은 오늘도 출근길에 병원 로비까지만 들렀다 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해. 아버지 오늘 상태 좀 봐서 나한테 문자 줘.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이 가정의 방식이었다. 간호는 며느리가, 보고는 아들이 받는 구조.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준혁을 칭찬했다. 바쁜 와중에도 매일 병원에 얼굴을 비추는 효자라고. 민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정할 이유도 동의할 마음도 없었다. 302호 문을 밀고 들어서면 강봉수 씨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천장을 향한 채 미동도 없이. 그러나 민정이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달랐다. 눈동자가 문 쪽으로 천천히 돌아왔다. 말도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민정은 손수건을 꺼내 시아버지의 손등을 닦았다. 차갑고 건조한 피부, 혈관이 도드라진 손등을 닦다 보면 민정은 이 손이 한때 무엇을 쥐었을지 생각하곤 했다. 연장, 지게, 어린 준혁의 손. 협탁 위에는 약봉지가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병원 로고가 찍힌 흰 봉지,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은 무지 봉지. 민정은 흰 봉지를 집어 투약 시간을 확인했다. 준혁이 아침에 들를 때마다 챙겨둔다고 했다. 민정은 약을 챙겨 시아버지 입가에 물과 함께 넘겼다. 강봉수 씨의 눈이 잠깐 민정의 손목 쪽으로 향했다. 민정은 눈치채지 못했다. 오전 내내 조용했다.
민정은 창가에 앉아 간호일지를 정리했다. 정기 상태 점검이 사흘 후였다. 담당 간호사가 지난주에 귀띔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병실 이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그 말이 민정의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이유는 몰랐다. 단지 불편했다. 점심 무렵 민정이 시아버지의 자세를 바로잡으려 몸을 기울였다. 그때였다. 강봉수 씨의 손이 민정의 손목을 잡았다.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민정은 숨을 멈췄다. 경련인지 의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힘이었다. 하지만 놓아주지 않았다. 1초, 2초, 3초.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봤다. 눈빛이 달랐다. 두려움인지 간절함인지 민정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눈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꼈다. 문 쪽인지 협탁 쪽인지 아니면 민정 자신인지. 아버님? 대답은 없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손은 계속 민정의 손목을 쥐고 있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정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고 그 순간 강봉수 씨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정은 잠시 시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냥 경련이었을 것이다. 민정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간호일지에도 그렇게 적었다. 오후 12시 14분 상지 경련 1회. 이상 없음. 병실을 나서며 민정은 복도 창밖을 보았다. 늦가을 하늘이 낮고 무거웠다. 이상한 기분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무엇이 이상한지는 몰랐다. 그저 무언가가 자신을 붙들었다가 놓아주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느낌. 민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 손이 왜 놓아주지 않았는지 아직 묻지 않았다. 사흘 후 정기 점검이 있었다. 담당 의사 이선호는 강봉수 씨의 차트를 훑으며 짧게 말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다만 최근 재활치료에서 미세한 반응이 포착됐다고 했다. 손가락 끝에 미약한 수축. 의도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옆에 서 있던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버지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흥분하시면 혈압이 올라서요. 이선호는 잠깐 준혁을 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과도한 자극은 삼가는 게 좋긴 하죠. 그럼 재활 강도는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 주세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고생이 많아. 아버지가 저렇게 안정적인 게 다 당신 덕분이야. 동네 사람들이 들었다면 또 고개를 끄덕였을 말이었다. 민정은 웃었다. 어떤 웃음인지는 스스로도 몰랐다. 그날 오후 민정은 혼자 병실에 남았다. 강봉수 씨의 눈은 오늘도 문 쪽을 향해 돌아왔다. 민정이 자리에 앉자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재활팀이 말한 바로 그 수축이었다. 의도적인 움직임일 가능성. 민정은 잠시 그 손을 바라봤다. 지난번처럼 잡아오면 어쩌나 싶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손가락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복해서 움직였다. 구부렸다 폈다가 아니었다. 한 방향으로만. 마치 무언가를 긁는 것처럼. 민정은 눈살을 찌푸렸다. 경련 패턴이 바뀐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간호일지를 꺼내 적었다. 손가락 반복 수축, 단방향. 재활 반응 가능성 있음. 담당팀 공유 필요. 적고 나서 민정은 펜을 내려놓았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지는 몰랐다. 이틀 후 준혁이 병실에 들렀다. 민정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였다. 돌아오니 준혁이 협탁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무지봉지. 흰 봉지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의사가 처방 조금 바꿨어. 이걸로 교체해. 언제 바뀐 거야? 어제. 내가 외래 다녀오면서 받아왔어. 민정은 봉지를 집어들었다. 병원 로고가 없었다. 약국 봉지도 아니었다. 그냥 흰 무지 비닐이었다. 민정은 봉지를 뒤집었다. 약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병원에서 이런 봉지에 줘? 준혁이 가볍게 웃었다. 외래 창구가 바빠서 그냥 봉지에 담아줬나 봐. 약 이름이랑 용량은 적혀 있잖아. 민정은 다시 봉지를 봤다. 약 이름, 용량, 이상은 없어 보였다. 준혁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왜 불편한지 민정은 몰랐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러나 봉지를 협탁에 올려두면서 민정은 흰 봉지와 무지 봉지를 나란히 보았다. 흰 봉지에는 유통기한이 스티커로 붙어 있었다. 이번 달까지. 무지 봉지의 약은 손글씨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다음 달까지. 다른 약이었다. 민정은 그 사실을 인식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먼저 병실을 나갔다. 민정은 잠시 협탁 앞에 서 있었다. 저녁에 시아버지의 손을 닦다가 민정은 멈췄다. 손가락 마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손톱에 긁힌 것 같은 자국이었다. 피는 이미 굳어 있었다. 오래된 상처는 아니었다. 민정은 상처를 들여다봤다. 이것도 경련 때문일 것이다. 침대 난간에 쓸렸을 수도 있다. 간호사에게 확인을 부탁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민정은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다. 손을 닦는 손수건이 멈춘 채로 민정은 그 상처를 오래 바라봤다. 이 상처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만약 이 손이 무언가를 긁으려 했던 것이라면,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다. 손수건을 내려놓으며 민정은 창밖을 봤다.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병실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시아버지의 손은 그날 밤 내내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 그날은 준혁이 오지 않는 날이었다. 외부 미팅이 있다고 했다. 저녁 늦게 들를 수도 있다고.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했다.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다. 오전 재활 시간이 끝나고 환자들이 병실로 돌아간 직후였다. 강봉수 씨는 눈을 뜨고 있었다. 민정이 들어서자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왔다. 오늘은 달랐다. 눈빛이 평소보다 또렷했다. 민정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유 없이 발걸음이 느려졌다. 아버님, 오늘 안색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눈동자가 민정의 손 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손 쪽으로, 다시 민정의 얼굴로. 민정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다음 투약 시간까지는 40분이 남아 있었다. 협탁 위에는 무지봉지만 남아 있었다. 흰 봉지는 사흘 전에 이미 소진됐다. 민정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선을 거뒀다. 시아버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처음엔 경련처럼 보였다. 검지 손가락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었다. 민정은 손을 뻗어 시아버지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강봉수 씨의 눈이 민정의 손목을 향했다. 그리고 손가락이 민정의 손등 위로 올라왔다. 민정은 숨을 참았다. 지난번처럼 잡는 것이 아니었다. 손톱 끝이 피부에 닿았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선을 긋듯이. 아팠다. 민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강봉수 씨의 손톱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민정은 시선을 내렸다. 가로획, 세로획. 떨리는 힘으로, 그러나 분명한 의도로 새겨지는 형태. 한 글자였다. 민정은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그것을 보았다. 피가 맺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붉게 패인 자국은 선명했다. 민정은 그 글자를 보며 숨을 내쉬지 못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가 너무 빠르게 뛰었다. 죽일 살, 죽음, 살인, 아니면 살아라. 민정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강봉수 씨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무엇을 말하는지 민정은 아직 몰랐다. 알아야 했다. 지금 당장.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익숙한 발소리. 민정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몸이 굳었다.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감췄다. 왜 감추는지 스스로 생각할 틈이 없었다. 몸이 먼저였다. 문이 열렸다. 준혁이었다. 미팅이 일찍 끝났어. 오는 길에 들렀지. 웃으며 들어왔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쪽을 향했다. 그러다 협탁 앞에 멈췄다. 무지 봉지를 집어들었다. 확인하듯 들여다봤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다. 민정은 그 동작을 보았다. 봉지를 집어든 손, 확인하는 눈, 내려놓는 타이밍, 병원 로고가 없는 봉지, 유통기한이 다른 약, 손가락 마디의 상처, 그리고 손등의 글자. 민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닿았다. 아직 형태가 없었다. 그러나 맞닿았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다. 민정과 눈이 마주쳤다. 준혁이 웃었다. 평소와 같은 웃음이었다.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늘 보던 그 웃음. 그런데 민정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민정은 힘을 줬다. 좀 피곤해서.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민정은 감춘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다. 손등의 자국이 욱신거렸다. 도망쳐야 하는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것인지. 민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혁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방금 전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전혀 모르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강봉수 씨의 손은 그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다. 할 말을 다 한 것처럼. 민정은 병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민정은 손등을 내려다봤다. 붉게 패인 자국.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병실 쪽을 돌아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민정은 타지 않았다. 문이 다시 닫혔다. 민정은 준혁이 병실에서 나올 때까지 복도에 서 있었다. 준혁은 나오면서 민정을 보고 가볍게 말했다.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자신은 아버지 저녁 약만 챙기고 간다고. 저녁 약.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자지 않았다. 협탁 위에 있던 무지봉지, 병원 로고 없음, 손글씨로 적힌 약 이름, 유통기한이 다른 두 봉지, 재활에서 포착된 의도적 움직임, 그것을 막은 준혁의 요청, 손가락 마디의 상처, 그리고 손등에 새겨진 한 글자. 민정은 새벽 2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의 서랍을 열었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랍 안쪽에 접힌 종이 몇 장, 채무 확인서, 금액이 적혀 있었다. 민정이 알고 있는 준혁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다. 그 아래에 다른 종이, 위임장 형식의 문서, 강봉수 씨의 인감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시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였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도장이 쓰러진 이후에 찍혀 있었다. 민정은 종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1장, 2장, 그리고 무지 봉지 생각이 났다. 병실에 있는 그 봉지.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준혁보다 일찍 병원에 갔다. 담당 간호사를 복도에서 만났다. 민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협탁위 약봉지를 확인해 달라고. 처방 기록과 대조해 달라고. 이상하면 투약을 보류해 달라고. 간호사가 민정의 얼굴을 봤다. 민정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전 중에 결과가 나왔다. 무지봉지 안의 약은 강봉수 씨에게 처방된 적 없는 성분이었다. 의식 억제 계열, 장기 복용 시 각성 방해. 담당 의사 이선호가 직접 민정을 불렀다. 민정은 서랍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채무 확인서,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이선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병원 로비에서 경찰을 만났다. 민정은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 병실에 있었다. 강봉수 씨 옆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복도가 한동안 소란스러웠다가 조용해졌다. 민정은 손수건을 접었다. 강봉수 씨의 눈이 민정을 향해 있었다. 약물이 중단된 지 몇 시간이 지나 있었다. 의사는 회복 가능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민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지 않았다. 지금도 울지 않았다. 강봉수 씨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번엔 긁지 않았다. 잡지도 않았다. 그냥 민정의 손 위에 얹혔다. 무게가 거의 없었다. 낙엽 한 장 같은 무게였다. 민정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시아버지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 손은 무언가를 붙들려 했다. 지금 이 손은 달랐다. 붙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있어도 된다는 것처럼. 민정은 자신의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등의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다. 민정은 그 글자가 무엇을 뜻했는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살인인지 살아라인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시아버지만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말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었다. 준혁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 민정은 아직 몰랐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인지.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완성될 것 같았다. 민정은 그 감정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몰랐다. 이 병실에 계속 올 것인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시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무엇인지. 민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시아버지의 손이 민정의 손 위에 얹혀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오래된 린넨 냄새가 났다. 민정은 그 냄새를 처음으로 낯설게 느꼈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시작해야 하는 무언가가 지금 이 손의 무게만큼 민정에게 얹혀 있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전과 다르게 들어왔다. 민정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302호 문을 밀었다. 손에는 작은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강봉수 씨는 눈을 뜨고 있었다. 민정이 들어서자 눈동자가 문 쪽으로 돌아왔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 오른손 검지가 천천히 들렸다.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들렸다. 민정은 도시락을 협탁에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손수건을 꺼내 시아버지의 손등을 닦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손등의 자국은 이제 거의 지워져 있었다. 민정은 그 자리를 손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았다. 그리고 손수건을 접었다.